안녕하십니까. 가이슬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삼성의료원 치주과 김정혜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가이슬리 코리아와 함께 연조직 관리실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치주과 전문의로서 연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치과계 현실에서 연조직의 필요성을 임상에서 일상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조직은 자연치아는 물론 임플란트 생존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가이슬리 에스테틱 연조직 관리실에서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다양한 연조직 진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10회로 구성되었고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연자분들이 연조직 케이스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연조직의 중요성에 관한 논문들을 리뷰해보고 Soft Tissue Management to Prevent Complication이라는 주제로 프리벤션 개념으로서의 연조직 이식 측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슬리 뉴스 코리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제로 2020년에 칼럼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환자분이 방문해 주셔서 팔로우업한 결과까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상실 후 임플란트가 통상의 치료 방법으로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되어 심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인 그런 임플란트를 수복하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컴플리케이션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우리는 수복하였지만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플란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마지널 본 레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페리임플란트 하드 티슈와 소프트 티슈의 바이올로지를 잘 알아야 하고 이에 따르는 바이올로지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오랫동안 예견하고 예측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여러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바이올로직 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페리오돈탈 피노타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왼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케라티나이즈 뮤코자 위드스가 부족하거나 페리임플란트 소프트 티슈 디히센스를 보이는 경우, 즉 오른쪽 위의 케이스는 10년 전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장기간의 그런 브러싱과 진지발 리세션으로 마지널 본 로스까지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또한 페리임플란트 뮤코자 레벨이 에이시메트릭한 경우 왼쪽 아래와 같이 비신미성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팔필라 부분이 채워지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심미적, 기능적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페리임플란트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월드 워크숍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페리오돈탈 마이오타입을 대체하는 용어로 페리오돈탈 피노타입이 채택되었습니다. 진지발 마진에서부터 뮤코진지발 정션까지의 거리를 케라티나이 진지와 케라티나이 티슈 위드스, 또 소프트 티슈의 호라이전탈 디멘션을 진지발 thickness, 그리고 알베올라 본 thickness 이 세 가지, 즉 연조직과 경조직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페리오돈탈 피노타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도 페리임플란트 피노타입도 임플란트 주변의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인 페리임플란트 케라티나이즈 뮤코자 위드스, 뮤코잘 thickness, 수프라크레스탈 티슈 하이트와 오세우스 컴포넌트인 페리임플란트 본 thicknes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페리임플란트 피노타입은 페리오돈탈 피노타입과 마찬가지로 사이트 스페시픽하고 환경적 요소나 임상적 인터벤션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의 3차원적인 티슈 볼륨을 말하는 페리임플란트 피노타입은 페리임플란트 헬스의 키 요소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각 요소들을 잠시 살펴보면 케라티나이즈 뮤코자 위드스는 임플란트 주변에 안정적인 C를 제공하고
클린서빌리티를 도와주며 박테리얼 인펙션을 제한합니다. 진지바의 호라이전털 디멘션을 나타내는 뮤코잘 thickness는 얇은 상태보다는 두꺼워야 신미성을 개선할 수가 있고 볼륨 디피션시를 보상하며 마지널 본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적인 두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대략 2mm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프라크레스탈 티슈 하이트는 기존의 바이올로직 위드스와 비슷한 부위이지만 서큘라 에피셀리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통 수프라크레스탈 티슈 하이트가 바이올로직 위드스보다 약 1 내지 1.5mm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장기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프라크레스탈 티슈 하이트가 특히 마지널 본 로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디자인에 관계없이 이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어서 2 내지 3mm의 수프라크레스탈 티슈 하이트를 두께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리 임플란트 본 thickness는 임플란트 넥 주위의 수평적 치조골의 두께를 말하며 2mm를 기준으로 thin 타입과 thick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페리 임플란트 피노타입이 임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케라티나이즈 뮤코자의 위드스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중 1994년 웬스트롬의 논문은 케라티나이즈 뮤코자가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의 건강 유지에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과연 꼭 환자의 입안에서 이식을 해오는 게 꼭 좋을까, 수술을 권하는 것이 환자는 불편이 없는데 이러한 갈등을 저희가 겪게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연구에 참여했던 39명의 모든 환자들이 Individualized Maintenance Care를 잘 받고 있던 환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플락 컨트롤이 잘 유지되는 점이 이 케라티나이즈 위드스의 영향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그러나 그 이후 미시간 그룹에서는 2006년 339개의 임플란트에서 케라티나이즈 뮤코자의 유무에 따라 최소한 3년간 임상 지수를 비교하였고 케라티나이즈 뮤코자가 없을 경우 플락 침착이 더 많이 이루어졌고 치은의 염증도 더 심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지널 본 로스가 증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루스 젠세이커의 9년부터 14년까지 롱텀 팔로우업을 한 그러한 스터디에서 페리 임플란트 리전의 발생 요소들을 평가한 결과 플락, 스모킹과 같은 메이저한 컨트리뷰팅 팩터와 함께 케라티나이즈 뮤코자가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 발생과 유의성 있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케라티나이즈 뮤코자의 부재가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 발생에 좀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 부오리 등은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에서 200개의 임플란트에서 각각 플락 인덱스, 진주발 인덱스, 케라티나이즈 뮤코자 위드스, 뮤코자 thickness, 본 레벨, BOP 등 임상적 데이터를 측정해 본 결과 2mm 미만의 케라티나이즈 뮤코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유의성 있게 이러한 클리니컬 인덱스, 진주발 인덱스, 플렉 인덱스, 본 로스 등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임플란트 주위의 케라티나이즈 뮤코자 위드스가 넓을 경우 마지널 본 로스가 감소하고 페리오돈탈 헬스 인덱스가 개선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뮤코자의 위드스가 두꺼워질수록 연조직과 경조직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분당 서울대 팀의 연구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케라티나이즈 진지바 뮤코자가 부족한 경우 뮤코자 리세션과 마지널 본 리졸션이 유의성 있게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에 케라티나이즈 뮤코자 위드스가 페이버러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뮤코잘 thickness가 실제 임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얇은 잇몸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나 이러한 진주발 그래프팅이 꼭 필요한 술식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에반스와 최는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한 케이스에서 티슈 타입과 임플란트 포지션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확실히 버컬로 포지션된 경우일수록 또 티슈 타입이 얇은 경우일수록 뮤코잘 리세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thin 바이오 타입의 경우 thick 바이오 타입보다 뮤코잘 리세션이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조셉 칸, 로자다 등 UCLA 그룹에서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에서 심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3디멘셔널한 임플란트 포지셔닝과 함께 적절한 임시 수복물을 이용한 이러한 외적인 요인, extrinsic 팩터의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와 함께 환자의 내재적인 요인, intrinsic 팩터인 하드 티슈, 소프트 티슈, 바이오 타입, 이러한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은 내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유리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심리적인 결과를 얻는데 최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비교적 두꺼운 양의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 여기서는 서브진지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시행하여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페이셜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임플란트 식립에서는 페이셜 진지발 티슈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코신 등은 싱글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에서 칸과 같이 핑크 에스테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과정들을 이밸류에이션을 하였는데,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나면 저희가 본 갭 필링을 하고 본 그래프팅을 하지만 이들이 하드 티슈와 연조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초기에 저희가 갖고 있던 핑크 에스테릭과 달리 볼륨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흔히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신미성을 배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치 후 볼륨 로스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연조직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또는 FGG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연조직 술식이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실제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최근 2018년 토마 선생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꼭 수술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2018년 2,800여 개의 논문들을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서 10개의 스터디, 클리니컬 컨트롤 트라이얼 6개, 4개의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선정을 하고 퀄리티 어세스먼트와 메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임플란트 주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을 리뷰해 보니까 역시 연조직 이식술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케라티나이즈 뮤코자의 증가를 위해서는 특히 에이피칼리 포지션 플랩을 동반한 오토지너스 그래프트가 블리딩 인덱스 개선 또 마지널 본 레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뮤코잘 thickness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가치은 이식술이 마지널 본 로스를 줄여주는 데 유의성 있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연조직 이식술이 페리임플란트 헬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래서 소프티슈 그래프팅을 하는 그러한 적응증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뮤코잘 리세션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여서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뮤코잘 리세션이 이미 발생한 다음 포스 임플란트 트리트먼트로서 연조직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라티나이즈 진지바 두께가 또 위드스가 앞서 보았던 많은 논문들에서 마지널 본 로스를 예방하는데 그리고 클린서빌리티를 높여주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보셨던 파필라가 로스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소프티슈 볼륨을 좀 더 증강해 주기 위해서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널 본 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소프티슈 그래프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연치 않은 임플란트 주변에서 소프티슈와 하드티슈가 계속적인 리모델링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볼륨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측하여서 이를 보상하는 그러한 플랜으로 소프티슈 그래프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케이스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아래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가 나고 음식물이 낀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임상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45번, 44번 진주발 서커스에서 지금 위의 사진에서 보면 서커스에서 퍼스가 이렇게 노출되고 나오고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의 경우에 35번, 36번 임플란트는 이미 케라티나이즈 진지바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치운 퇴축이 진행되어서 스레드가 구강 내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파노라마 상에서 양측 임플란트 부위에 본 리sorption이 관찰되며 임상적으로도 각화 치은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미국에서 약 3년 전 임플란트를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플래블리스 서저리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케라티나이즈 진지바 위드스가 양쪽 다 모두 부족한 상태였고 좌측은 이미 스레드가 노출돼서 제거 후 다시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기로 하였는데 우측의 경우에는 우선 케라티나이즈 진지바 존을 넓히는 목적으로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CT를 촬영해서 그 상태를 살펴보니까 44, 45, 46 모두 버컬 본 디히센스가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정도 상당히 버컬 쪽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환자분이 플랩리스 서저리로 하셨다는 것 같은 멘트를 통해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이미 버컬 본의 로스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임상 사진은 제가 여기에 넣지를 못하였는데 지금 양쪽 팔레이트에서 비교적 두꺼운 약 1.5mm 정도 두께의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체득을 하고 혹시나 모르는 뮤코자 리세션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뮤코자 일부를 진지발 맞은 쪽에 살짝 남기고 FGG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수술은 2017년에 진행이 되었는데 2018년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고 오른쪽은 보시면 왼쪽과 달리 더 이상의 본 로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파노라마를 다시 촬영하였을 때는 46번 주위 또 45번 주위로서는 마지널 본의 레벨이 별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이후 불편이 없으셔서 아직 내원을 못하고 계셔서 사실 팔로우업을 못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는 케이스지만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케라티나이즈 티슈의 위드스를 적절히 그리고 뮤코잘 시크니스를 충분히 마련해 준다면 지금과 같은 마지널 본 로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혹시나 예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증례는 전치부 보철물에 검은 선을 보이기 좋지 않아 다시 제작하고자 하시는 내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페리 임플란트 티슈의 리모델링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좌우 치은의 비대칭성과 함께 진지발 리세션이 관찰되고 치아가 미싱된 상태에서 보철물이 진행되어서 치아가 좌우로 커 보이며 우측으로 미들라인 쉬프트가 관찰됩니다. 보철물을 제거하여 보니까 11번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공간이 부족하고 이 상태에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할 경우 시메트리를 맞추기 어려워서 심미적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상의 후 교정 치료를 통해 11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시치아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필라가 블런트하게 가라앉아 있고 잇몸의 시메트리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11번 치아의 버컬 컨투어가 21번 치아에 비해서 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상의 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통해 페리 임플란트 피노타입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로 일단 바꾸고 팔레이트에서 비교적 두꺼운 에피셀리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채취하여서 11번과 12번 두 개 치아의 협측에 위치하고 21번의 미지오버컬 루트가 프라미넌트한 부분을 컨투어링해서 21번 미지알 사이드의 루트 커버리지도 함께 얻기로 하였습니다. 연조직의 스웰링 시 잇몸이 눌리지 않도록 리모델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치아를 인접치아보다 좀 짧게 제작하여 수술 당일 시작하였습니다. 수술 당일의 모습이고요. 지금 프로비전과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컬 컨투어는 상당히 풍요해지었는데요. 3개월, 4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연조직은 마더 네이처에 따라서 자기의 폼을 서서히 리모델링 해 갑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었을 때 프로비전을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비전을 이 새롭게 리모델링된 소프트 티슈에 맞추어서 파필라를 푸시하고 주변의 연조직들을 리모델링하면서 임시치아를 변경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파필라 부분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까 걱정했던 거와 비교하면 우리가 충분한 뮤코잘 티크니스를 만들어준다면 자연치아 주변으로 임시치아 주변으로 자연스러운 컨투어를 지금과 같이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진 시의 모습이고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치아 상태에서 블런트한 파필라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통해 파필라의 리모델링, 소프트 티슈의 리모델링을 유도하였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새로운 프로비저널 상태에서 프레눔이 미들라인이 아까 쉬프트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넥토미를 진행하고 환자의 미들라인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주어서 아문 상태의 최종 보철물의 모습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잇몸은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이 아물게 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과정을 충분히 기다리고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측함으로써 좀 더 좋은 임상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진 시의 모습이고요. 우측은 보철물이 완성되고 이러한 소프트 티슈의 리모델링을 충분히 기다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조직 관리실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연조직 케이스들을 보실 때 이러한 소프트 티슈가 하나로 오늘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치료 계획과 술식을 예측하고 계획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 가이슬리 뉴스레터에 소개한 그 프리벤션 개념으로서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자는 40대 여성 환자분으로 앞니 보철물이 금속 마진이 노출된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이 12번 치아에 페리에피칼 레디올루선시가 관찰이 되었고 11번 치아에는 세컨더리 캐리어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러한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발치를 하기 전에 그럼 먼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시행해 보자. 그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모델링들을 미리 그런 가능성들을 줄이고 앞으로 우리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로 하기로 하여서 일단 발치 전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여서 씬 뮤코잘 thickness를 thick 티슈 타입으로 변환하는 그러한 술식을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소프트 티슈가 충분히 머추레이션 된 다음에 12번 치아를 포스트 제거가 실패하여 발치 후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반대쪽에 지금 보시면 22번, 21번 쪽으로 진지발 마진이 좀 더 수프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우 시메트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좌측에도 터널링 프로시더를 이용하여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버컬 컨투어의 외형을 보시면 버컬 쪽으로 서로 컨벡스한 이런 부드러운 형태의 외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버컬 쪽에서 힐링 상태를 보면 열흘 후 스티치 아웃 시의 모습이고 한 달 후 잇몸의 준지발 마진에 큰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아물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철물이 완성된 상태의 모습으로 버컬 컨투어와 그 다음 준지발 마진의 시메트리가 맞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컬 컨투어의 변화를 저도 사진을 정리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면 처음 발치하고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하드 티슈 오그멘테이션을 추가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까지는 좌우의 컨투어에 큰 차이가 없다가 약 2년 정도 포스트업 시간이 지나면 우측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했던 자연치아 부분에서는 그 티슈 볼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에 비해서 우측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의 소프트 티슈의 볼륨은 리모델링이 되면서 슈링키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4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리모델링은 없었지만 만약에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지 않았더라면 추후에 뮤코잘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틴한 이러한 그 바이오 타입,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아까 콜스인의 연구에서처럼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미리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8년 동안 기간 동안 뮤코잘 리세션이나 치은의 디피션시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심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2월에 다녀가셨을 때에도 8년이 지났네요. 준지발 시메트리나 버컬 컨투어에 크다란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했을 때 그냥 임플란트만 심고 뼈 이식만 했더라면 지금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프리벤션 개념으로서도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12년 보철이 완성된 후와 2020년 버컬 컨투어의 변화 그리고 준지발 마진의 시메트리 그리고 리세션 여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세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연조직 처치는 프리벤션의 개념 또 리모델링
임상을 예방하고 볼륨 체인지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개념, 그리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지날 본러스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가이슬리 에스테릭 연조식 관리실을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방송이라서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조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섬세한 술식이라 첫 시작이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나만의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임상 성공률과 환자의 만족도, 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례와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적용시킨다면 여러분의 임상이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가이슬리 에스테릭 연조직 관리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